예, 추석 밥상의 단골 메뉴인 정치 이야기, 올 추석에는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기소에 맞서서 총력 방어전에 돌입을 했고,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한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구성 문제로 어수선한 추석 연휴를 맞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서울주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멀리 안 가십니까? 네,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멀리 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전남 요소로 갑니다. 이제. 끝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우리 안 가십니까 어디? 저는 원래 남양주 고향이어서 아. 이제 방송 끝나면 남양 가서 차례 지내고 또 이제 지역에 열심히 또 돌아다녀야 그러시군요. 어쨌든 지금 오늘 딱 그 타이밍이 추석 연휴에 딱 추석 그 당일이고 이제 추석 명절에 밥상에 이 정치 이야기가 올라올 딱 그 시점인데 먼저 저희가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 과연 어떤 이슈가 올라올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곽관용 위원장께서 어떤 이슈가 올라올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좀 뭐랄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최근에 있던 여러 가지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법 발의,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가처분도 지금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그 민생 현안과 관련 없는 정쟁들이 너무나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추석 때는 이렇게 정치 이야기하면서 심각한 분위기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우울하고요.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민생 관련된 현안들이 자꾸 실종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 변호사께서는 어쨌든 이게 명절 밥상에 어떤 이슈가 오느냐에 따라서 추석 이후에 민심은 달라질 텐데 네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작년, 재작년 계속 민주당의 안 좋은 악재들이 이제 추석 민심에서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됐었거든요. 예. 뭐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조국 교수 관련한 그것들이 전부 다 또 추석 전에 항상 있었었고, 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천대유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였던 주제가 바로 직전에 추석 전에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저는 민주당의 악재였었고 그것이 어찌 보면 반영이 돼서 정권 교체까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추석 연휴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첫 번째 이제 명절인데 여기서 이제 민심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상당히 그 각 당이 그 추석 전에 어떤 밥상에 어떤 이슈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재명 지금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말을 했던 것이 영수회담이었어요. 협치를 하자라는 예. 것이었는데 오히려 되돌아오는 것은 검찰의 소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요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협치는 어긋나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어떠한 좀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모습에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정치로서 뭔가를 가려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있고 정말 협치란 말이 대통령 취임식 연설문에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8.15 연설문에도 협치란 말이 없었어요. 예. 정말 협치란 것이 이 정부 내내 없을 생각인지 아니면 협치란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말했듯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 정말 요즘에 재래시장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 어저께 재래시장 근처를 지나가니까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정말 그런데 요즘 너무 비싸요. 무 하나만 살라 해도 5,000원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통령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물가 관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키를 지었고요. 비대위원이 어떻게 이제 꾸려질까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당초에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맡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박주선 전 의원께서 물망에 오르시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걸 두고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제일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이번 결정에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이것은 좀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최종적인 복귀를 열어놓는 방향보다는 연내가 꼭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예. 당의 혼란을 수습하라라는 여러 가지 그런 의중이었다고 읽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비대위는 아무래도 어떤 혁신 당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그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당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선들이 고려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최재형 원장 물론 고사하시긴 했지만 예, 예. 원장에게도 이렇게 그 영입을 시도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갈무리하는 정말 공정하고 치열한 노선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룰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런 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실적으로요. 이 비대위원을 과연 맡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인물난을 겪고, 그러니까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그런 얘기까지 거죠. 나오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일부 중진들 같은 경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에겐 제안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로 통합형 인선, 안배를 말씀하신 만큼 많은 계파에서 또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인재들을 찾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대위를 꾸리고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수락을 하면서 이제 그 독배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네.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싶은 네,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14일에 있을 가처분 신문 예. 그 이후에 있을 한 일주일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주일 정도 안에 있을 결정 예.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네. 1차 결정 때는 저는 좀 인용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상당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재판장이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물어봤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이게 절차만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실질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구나. 과연 비상이 맞았었느냐? 네, 그런 맞습니다.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비상 상황에 대한 해결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절차적으로 굉장히 보완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법리대로만 한다면 저는 여전히 인용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그 뒤에 이루어진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상황 절차를 보완을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라면 과연 저는 예전 1차 때보다는 두 번째가 저는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높다. 봅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 돼버린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이제 정말 누가 대표인지를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비대위도 다 해산을 했고 어찌 보면 원내대표도 그만두신다 그러고 그러면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1차 가처분 결정문에서처럼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서 다시 그냥 최고위원 보궐선거 해서 그냥 뭐 쭉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예. 가장 간단하고 간명하고 제일 적법한 과정이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어겨가면서 지금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맞아요. 면에서라면 일단은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 정진석 체제가 비대위 체제가 어떤 그 신문 결과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신문 결과에 따라서 기각이 된다고 치면 이제 정진석 체제로 해서 올 연말 안에는 충분히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봅니다. 네, 결정에 대한 부분은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상황은 참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인선은 관심인데 포스트 원성동 3선 이상 중진의 10여 명 정도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도 체제부터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이제 고심도 깊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좀 돌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우택 의원, 윤상현 의원, 뭐 김태우 의원, 윤재호 의원, 그다음에 박대출 의원까지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주호영 의원을 아예 그냥 빠르게 추인하자, 그러니까 추대하자 이런 그 목소리도 말도 있더라고요. 나오고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변수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2, 3차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플랜 B까지 짜놔야 된다. 그렇죠.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이 최근 한 당원 개정이나 새로운 비대위 구성 같은 게 사실은 최근에 사법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그 원론적 의미를 우회한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당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절차적인 정당성 측면에서 법적인 보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인용 가능성이 1차보다는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법원의 부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 가능성을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법원에서 이번에도 인용 결정을 한다면 그다음에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저는 더 이상은 무리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그 어떻게 해야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원내대표 체제로 대행 체제로 돌아가서 그 최고위원회 기존에는 최고위원회에서 4분이 사퇴하셨기 때문에 그 선출직 최고위원회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그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내용을 수습한 후에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것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고려하고 염두에 둔 아마도 원내대표 선출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법원의 결정을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된다면 뭐 네. 어떤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당내 일단 화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단 이준석 개파라고 할 사람들은 극히 좀 적기는 하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 대부분이 초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찌 보면 친윤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뭐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당에 대한 뿌리가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중진보다는 어떤 중진을 제일 처음에는 원톱을 세워서 그 밑으로 해서 하방 효과를 노려가지고 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출을 했지만은 지금 그게 오래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대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친윤 그룹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번 원내대표를 하셨었어요. 예, 그러셔서 또 원내대표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예, 옳은가 이제는 또 급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 그리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를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아마 맡으셨을 때도 아마 그 당대표급에 어울리는 직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락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어찌 보면 저는 그 충남의 어떤 홍문표 의원이라든지 가장 무난하고 그 또 굉장히 대야 관계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기국회, 그다음에 12월에 있을 예산 결산 여기까지 무난하게 이끌고 가실 원내대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문표 의원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어쨌든 이 추석 연휴 직전에 국민의힘 가까스로 비례시에 출범을 했는데 예전에 우크라 설전 때처럼 정 비대위원장과 이 장외 설전이 계속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대표의 권위를 지켜줬어야 했다 비판을 하니까 정 위원장이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충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전 대표의 강경 대응은 이어질 것 같고 이 상황은 좀 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필이면 기억하기 싫은 육모방망이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가지고 뭐 그런 지금 강대강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싸울 거고요. 예. 지금 물러선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벌써 그럴 임계점을 지난 지가 오래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강 한 잔 넘어갔고 그거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더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그다음에 경찰 조사에서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좀 바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저는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또 다른 추가 징계,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제명이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징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려서 더욱더 지금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나 정부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경한 방식으로 각을 더 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국을 시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세력화를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바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오히려 지금 저렇게 압박하는 모습이 본인에겐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여지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통해서 본인이 쫓겨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기울어진 관심이나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총선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위선정당도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보수층에서 얻고 있는 지지도를 감안한다면 저는 청년 예를 들어서 신당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10석에서 15석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진석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주류가 본인을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정치적인 충분히 계산이 서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저는 지난번 그 김광석 거리에서의 어떤 발표문, 선언문 굉장히 뜻깊게 봤거든요. 아 이제는 본인이 상계동을 벗어났구나. 이제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 본인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연설문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써졌다는 게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존의 연설문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저는 기존에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네. 저는 김광석 그 거리에서의 어떤 연설 자체는 예. 굉장히 짜임새가 좋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약간 좀 그런 아주 괜찮은 연설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 논란이 있기 전에 신당 창당 얘기 나올 때 그거 네. 없다 선거였었는데 네, 네. 지금 설 변호사의 그 예측을 좀 들어보면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을 계속 키워야 그렇죠. 내가 뭔가 창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게 참 희한한 게 본인은 계속 이제까지 상계동에서 자기는 국회의원 하는 게 꿈이라 그랬었어요. 항상.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여지가 제명까지 해버리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제명됐다고 정치 안 할 사람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서 너에게는 새로운 여지가 있다. 새로운 어떤 보수 정치권에서의 새로운 룸이, 그러니까 룸이 공간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당 대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어느 여론조사에 따라서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정말 편차가 크게 앞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에서의 어떤 합리적 중도 보수까지 아니면 중도 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발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보도는 뭐 연일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체감을 하신 게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지금 이번 대응에 관련된 그 자체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라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꾸 저희 국민의힘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하시는데 분열을 요구하는 건 그런 아닙니다. 말씀은 아니겠죠. 예.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신당 창당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분당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그러나 여전히 저는 여러 가지 돌파구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전 대표로서 당연히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내부 예. 분위기 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 소식 여기에 대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당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될 때만 해도 뭔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뭔가 좀 짜여진 정치로서의 출발점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전에 민주당도 어떠한 정리가 안 돼 있는 내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여당과의 어떤 대화 통로를 누구로 할지 아니면 정부와의 통로를 어떻게 할지 약간의 미정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부 다 구성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이제 정치를 한번 풀어가 보자. 지금의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여야가 같이 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야당이 같이 해서 한번 풀어가 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경색이 돼버렸죠. 일주일 사이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추석 직후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정기 국회에서 풀어가야 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 지금 발의된
법안이라든지 그다음 민생 관련 법안도 지금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추석 직후라도 만나서 뭐 이런 사법적인 부분은 오늘 내일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의 판단 문제만 남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여기에 매달려서 야당이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생 관련 현안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에 요구하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할 것들은 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만약 유죄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안팎에도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민생 행보를 계속하시고 민생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요. 그와 대비되게 민주당 전체로는 지금 강대강 대치로 역할 분담을 좀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허위 사실 공표, 그러니까 최근에 기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과 이어지는 대정동이나 백현동 사건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당이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는지 볼 정도로 되게 강대강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방탄조끼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모습들은 그런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들은 리스크대로 털고 또 물론 여야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민생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심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지금 당의 일사불란 네네네.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한 기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기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기소가 된 것이 제일 처음에는 3건이었어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은 뭐 백현동 관련 발언, 그다음 대장동 관련 발언, 그다음에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 이 3가지였는데 또 검찰에서 기소가 된 것은 또 대장동 건은 아예 빠져버렸어요.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 3가지 중에 이 빠진 부분이 그나마 좀 뭐 혐의가 있었으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중이 있는다면 네, 그 정도가 거기 있다는 오히려 말씀이신 거죠? 그건 오히려 빠져버렸더라고요. 저는 그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의 기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어떤 본인의 불명확한 주관적인 감정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에 이거 계속 설명하는 것도 참 입 아픈데 내가 협박을 받은 것 같다고 지자체장으로서 느낀 거예요.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냐? 그리고 만약에 그 장소가 전부 다 그러니까 감사장,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현장과 그다음에 인터뷰였어요. 인터뷰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과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친 것인가 이 2가지가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일각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뭐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걸 선거비 보전 비용 거의 한 500억에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된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억측이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은 맞불 카드 났잖아요. 네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여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이걸 통과를 예. 시켜주지 않는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그중에 그러면 18명에서 10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이것을 안 한다고 반대하고 했죠. 이거 예.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기 짜증난 때문에 특검법이라는 말을 했었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국민의힘 전체가 이걸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국민의힘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찬성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찬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를 했듯이 본인에 대한 것도 수사를 받겠다고 특검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분 다 전부 다 특검법에 동의를 했었어요. 빨리 하자. 근데 지금 양 당이 뭐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못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히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러면 털고 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 가야 명확하게. 된다. 예,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오히려 양 당이 뭐 서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이 부분 같이 협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양 당이 국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곽 위원장은 어떤 뭐 당내 분위기 좀 아실 테고 어떻게 좀 바라보겠어요? 만약에 이 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자체가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한번 털어야겠다, 그다음에 이건 정말 시정해야겠다라는 의도로 발의된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그 부인이지만 어쨌든 할 건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듯이 이게 전형적인 대여 공세용 그냥 맞불 카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논란을 키워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흠집 내려는 의도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검이 어렵다는 걸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당내 분위기는 아까 어떠세요? 뭐 당내에서는 또 그걸 또 털고 가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또 찬성하는 입장도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순수성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지금 네.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당연히 지배적인 거고요. 아마 계속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만남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온도차가 있어요. 정말 단둘이 보느냐 아니냐 이 지금 온도차 좀 어떻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계시는지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여당 대표가 뽑히게 되면 안정화가 되면 만나자. 예. 근데 언제 안정화되죠?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도 요원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언제 비대위원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과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윤 대통령이 그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예. 영수회담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좀 더 정치권이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쇼라도 좋으니까 저는 좀 뭐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실질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 번 만나고 5년 동안 안 만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을 거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의힘 당 내적으로도 이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어요. 자기를 국민의힘에서 모아내려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윤핵관들이 다 물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답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하는 보통 주류적인 세력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불편한 감정을 현실화시키려면은 본인들이 정치를 잘 해주고 합니다. 거기에 저는 한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영수회담이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설 변호사는 이것저것 다 정리되고 하려면 언제 만나냐. 일단은 어떤 만나는 의미 차원에서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감은 되는데요. 조금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 첨예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일견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이 양쪽 당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돈되지 않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조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각 당의 상황을 더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후에 빠르게 만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두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박관용 국민의힘 남양주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